반갑습니다. 오늘 사례관리론 3주차 수업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사이버 수업으로 이제 처음 수업을 하시게 된 것 2학기에는 이제 처음 또 하셔서 또 저하고는 또 처음 하시는 거여서 사이버 캠퍼스에 들어오셔서 강의를 듣는 거나 아니면 또 수업하는 진행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낯설고 새로우시겠지만 좀 잘 따라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이렇게 지난주에 질문을 드렸던 것들도 메일로 잘 보내주셔서 이제 저도 선생님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시는지 공부를 하시면서 잘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바쁘셔서 이제 사이버 캠퍼스에 못 오시고 또 수업 시간에 잘 못 들으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천천히 좀 둘러보셨으면 수업에 참여하셔서 공부도 하시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주까지, 이번 주 3주째까지는 조금 늦게 수업을 보셔도 뭐 수업 출결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감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과제도 이게 좀 늦게 내셔도 큰 불이익 당하시는 일 없게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주가 지나서 4주차, 5주차가 되면서부터는 좀 이제 이것도 정규 학교 수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셔도 꼭 정해진 시간 안에 수업을 좀 들으시고 또 참여를 해주시고 또 과제도 다른 분들과 비교될 수 있도록 또 잊지 않고 좀 잘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 없도록 또 학점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참여하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2장 사례관리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수업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례관리, 사례관리 개요 중에서 사례관리의 역사적 발달 과정, 여기 보시면 사례관리의 역사적 발달 과정에 대해서 오늘 제2장 공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례는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 그 다음에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관리에 대한 발달 과정들은 어땠는지 같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사례관리의 발달 과정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사례관리의 목적, 개요, 특징, 이런 것들을 좀 불러보았습니다. 사례관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하는 질문에 다들 이제 수업에 충실하게 들으셨고 또 본인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거나 사회복지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일상에서 느꼈던 어떤 많은 클라이언트에 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주셔서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고 또 이제 준비도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아마 좋은 성적과 좋은 결과를 얻으셔서 앞으로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시지 않을까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부터 첫 시간 등장 배경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은 첫 번째 우리나라의 김만두 교수, 그 다음에 결국에 목슬리라고 하는 연구자의 이제 의견을 정리를 해서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가 탈시설화라고 하는 겁니다. 서구에서 사례관리는 이제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유가 정책, 유가 파동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야기하면 오일 쇼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 변화 과정들을 겪게 되면서 과연 사회복지가 이제 이전에는 개별사회 사업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개별사회 사업이 문제가 있는 어떤 단체를 클라이언트들을 구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정신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그러면 정신병자 수용시설에 사회시설을 만들어서 이제 분리해서 일반 사회 구성원들과는 분리해서 치료의 목적으로 분리해서 그 시설에 모셔두고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니면 장애인분들만 따로 모아서 그 장애에 대한 치료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로 분리해서 사회사업을 펼치는 거였다. 그러면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였다라 그러면 오일쇼크나 시설이 사회가 변화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연구자들이 같은 비슷한 욕구를 가졌거나 질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계시다 보니까 그런 많은 분들이 오히려 질병에 좀 이렇게 개선되거나 획기적으로 좀 나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오랜 기간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의 등장 배경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탈시설화의 영향입니다. 말 그대로 탈시설화라고 하면 그 전에 개별 사업에서 시설에 별도로 분리해서 특정한 장애를 가졌거나 하신 분들을 따로 관리를 해왔다라 그러면, 관리란 표현이 조금 어색하네요. 그런 분들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집단적인 어떤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어떤 별도로 이렇게 모셨다라 그러면 이것들이 문제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어려움이 있고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설에서 계시는 게 아니라 시설을 벗어나서 클라이언트가 생활하던 곳이 편안하게 생활하던 가정이나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치료를 위해서 좋겠다라고 느끼고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탈시설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시설화에 반대되는 어떤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한정된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종사자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사나 치료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리가 편안하다, 편리하게 효용성 있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기보다는 일정하게 주어져 있는 서비스를 이제 일방적인 방향으로 제공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수동적인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클라이언트들의 어떤 인간적인 권리나 자유선택권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꼭 지금 이 서비스 말고도 다른 우리가 공부해봤던 것처럼 클라이언트는 복합적인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아서 나의 현재 상황을 좀 개선하고 싶은데 그런 서비스가 기관의 특성상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한두 가지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적인 서비스의 선택적 취선이 어려웠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었고 제약이 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 시설 보호가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가 제공하는 그 비용들이 점점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없애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로 이분들이 돌아가셔서 동일한 서비스를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탈시설화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부작용과 서비스 전달의 문제는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수준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달 장치를 클라이언트들이 요구하기 시작했다.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가족 형제의, 아니면 자매의, 나의 동생의, 부모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기관의 시설에 계시는 것들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었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달 장치들을 만들자. 근데 그게 바로 시설에 계시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로 돌아오시는 거다. 그래 가정에 계시면서 지역사회의 많은 서비스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들, 시도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에서 지역으로 돌아온 클라이언트나 그 가족의 서비스 욕구에 대해서 지속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바로
사례 관리가 등장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비스 전달의 지방 분권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전에는 거의 모든 서비스를 국가에서, 우리나라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1980년대, 70년대 뭐 이때쯤 해서 사회복지가 우리나라에서 정착화되기 시작을 하고, 그런 과정들에서 어떤 큰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큰 틀의 그림들은 보건복지부라고 하는 중앙행정관서에서 일정한 틀을 만들고, 그 틀 안에서 모든 서비스들을 제공하게 국가가 획일적으로 지정을 하고 서비스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나라도 1990년대 이후에 지방자치제로 경제정치가, 행정제도가 바뀌면서 지방분권화에 대한 시도가 시작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각 지자체의 어떤 행정적인 어떤 권한들을 이양을 하면서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관리 감독, 그 다음에 실제로 각 지방정부마다 특색이 있는 어촌도시면 어촌도시, 농촌도시면 농촌도시, 산악지역이면 산악지역에 맞도록 그 사회 구성원들의 그 요구에 맞도록 사회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많은 행정적인 어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분권화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 사회복지에 있어서도 이 서비스를 전달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분권화가 추진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방 분권화로 인해서 사회복지기관 및 프로그램의 운영과 책임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그 권한이 이양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지역사회 기관들의 서비스를 조직화하고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통합적으로 충족시키는 장치를 통해서 지방 분권의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고자 사례관리가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 분권화, 중앙정부에서 했던 것보다 지방 분권화, 지방자치제로 정부의 권한이 이양이 되면서 오히려 사례관리의 필요성은 더 많이 증대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 사회복지 서비스들은 다소 그 규모의 코가 크고 엉성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큰 틀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그 서비스의 폭을 좀 더 세밀화시켜서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각 지방의 특성에 맞도록 큰 틀에서 정부의 큰 틀을 벗어나진 않지만 지방의 특색에 맞도록, 여기는 농어촌 도시다 그러면 농촌은 구성원이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는 부분들이 많고, 그분들께서 필요한 사회 서비스들이 무언지를 실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에 가까이 가신 행정부서에 계신 분들이, 아니면 그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기관들이 중앙행정부보다는 서비스의 욕구를 훨씬 더 많이 이해하시고 그런 클라이언트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전달에 지방 분권화, 지방정부에서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통합하고 클라이언트 욕구 조사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각 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통합하고 그런 부분들을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여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뭐라고 하느냐,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통합적으로 충족시키는 장치를 통해서 지방분권의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고자 사례관리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인구가 증가했다. 이야기는 바로 클라이언트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발전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했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클라이언트의 환경이 바뀜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바뀌었죠. 이야기는 뭐냐, 이전에 좀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1960년대,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당장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중점을 두었었고, 그 외의 것들은 조금 부족하지만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은 우선 의식주의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우선순위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클라이언트 욕구들이 중요한 거, 의식주에 관한 문제들이 아니면 그 기타 중요한 부분들을 좀 우선순위에서 벗어나고 있었죠. 근데 80년대가 지나 90년대가 되고 우리나라가 산업사회가 되고 선진국 대열에 OECD에 가입을 하고 사회복지 수준이 우리나라 국가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야기는 뭐냐? 인간을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의식주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답게 사는 방법들까지도 욕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인구의 증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정신지체나 정신질환, 또 신체장애나 심각한 의료적인 문제, 또 심리, 정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여러 유형의 클라이언트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아까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클라이언트 가족까지도 사례 관리에서는 대상으로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개별 사회 사업을 할 때는 클라이언트 개인에 집중했다라 그러면 사례 관리는 그 대상이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본다라 그러면 환경 속의 인간으로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가족,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까지도 조금 더 긍정적인 방면으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조금 더 발전적으로 바꿔줄 수 있으면 바꿔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바로 사례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증가되었었고, 또 한 기관이나 한 가지의 단일 서비스만으로는 이들의 복합적인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조직화하고 통합하고 상호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사례 관리가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기존 서비스의 단편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편성, 개별 사회 사업에서처럼 저는 예를 들어 상담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상담 서비스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뭐 치료, 요양보호를 하는 기관이다 그러면 그 요양보호 외에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쪽 세 번째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인구의 클라이언트의 증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근데 기존 서비스들은 한 가지 서비스만 제공해요. 왜? 저희 기관은 이 서비스밖에 없어요. 만약에 클라이언트께서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지셔서 우리가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 아니면 요양보호에 대한 서비스 아니면 뭐 장애에 대한 재활 서비스만 외에 다른 어떤 그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계시다라 그러면 찾아가셔서 서비스를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의 단편성이, 이걸 학문적으로 단편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편성이 바로 사례 관리의 새로운 등장 배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는 복합적인 욕구로 인해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고요. 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이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상호 간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이 기존 서비스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거죠. 왜냐면 제가 저희 기관을 운영하는 데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도 많은데, 타기관과의 어떤 연계를 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하고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내가 공부하지도 않은 부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전문 분야가 아닌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는 거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위해 우선시하는 정책의 흐름이 강조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존 서비스의 단편성 극복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서, 자활이나 자립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욕구들을 정책적인 흐름으로, 사회의 변화된 모습으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면서 좀 더 폭넓은 시각을 가져서 사회의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바뀌어나갔다는 거죠. 아, 이제는 개별 사업을 해서는 조금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복잡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변화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들을 받음으로써 이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유도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별사회 사업보다는 사례관리라고 하는 이런 실천 방법도 변화되어 있는, 기존의 개별사회 사업과는 변화되어 있는, 지금 우리가 그걸 사례관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서비스들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런 정책적인 흐름, 사회적인 공감대,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사회가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례관리에 등장되는 다섯 번째는 사회적인 지원 체계와 관계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됐다 하는 겁니다. 1970년대 이 오일 쇼크가 발생을 하면서 경제 성장의 기반이 무너지고 복지국가 위기론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비공식적 지원 체계만 의존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할 수 없으며 공적인 지원 체계가 주축이 되어서 비공식적 지원 체계를 통합하는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접근 방법에 관한 문제들인데요. 경제가 성장을 한다라는 것들이 끝없이 성장하더라, 끝없이 성장만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지구적으로 느끼게 되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 산업의 가장 기본이 되었던 오일이, 원유가 어떤 문제가 일으켜지면 그 값이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려가서 어떤 사람들이 사회에서 견뎌낼 수 있는, 지속 발전 가능한 그 틀 안에서 있는 게 아니라 큰 변화를 이뤄냈을 때, 그걸 저희가 처음으로 쓴 오일 쇼크라고 그랬는데요. 저희 나라도 그때 휘청했죠. 예, 일자리 잃고, 원유 값이 100원에 수입해서 그걸 가공을 해서 소비자들이 500원에 사거나 200원에 샀었는데, 갑자기 100원에 수입되는 제품의 가격이 300원, 500원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르니까, 소비자가 직접 그걸 구매해서 사용할 때 되면 500원, 200원에 샀던 게 1000원, 2000원, 3000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어떤 사회생, 경제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사회적인 약자인 우리 클라이언트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복지국가가 개별사회 사업을 할 때도 돈을 개인이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물가가 오름으로써 서비스 비용도 올라가고, 서비스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 수익은 그대로인데 서비스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 서비스를 받던 것들을 줄이거나 못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복지국가의 시스템 체계 자체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기서 말씀드리는 비공식 지원 체계라는 건 뭐냐, 개인이 가족, 친구, 친척, 이웃 등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체계들, 사회 관계망들을 보통 이제 비공식 지원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개인적인 어떤 지원 체계만을 가지고서는 이런 외부적인 변화,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클라이언트들을 보호하는 게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고,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그런 것들에 공감대를 형성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공적 지원 체계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사회적인 어떤 사회 시스템 안에서 비공식적 지원 체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족망이나 이런 어떤 지원 체계나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공식적인 지원 체계와 비공식적인 지원 체계가 함께 관리되는 것들이 필요하더라. 이게 바로 사례 관리의 굉장히 배경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비용 억제가 필요하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성, 효율성 이야기하죠. 네, 효과성, 목적을 정확히 달성할 수 있느냐, 프로그램의 목적을, 서비스 전달의 목적을 정확히 이행하느냐, 효율성, 수량화하는 거라고 그랬죠. 수치로 바꿔보는 거죠. 우리가 제공한 서비스가 과연 얼마인데, 이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그거보다 더 많은 비용으로 수치로 나눠봤을 때, 100원을 투자했을 때 그거보다 훨씬 많은 200원, 300원의 효율을 보았느냐, 결과를 얻어냈느냐,
결과물이 있었느냐 하면 그거는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사회복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의 모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곳에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걸 수량화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수량화했을 때 우리가 우리 사회 자원이 무한정으로 넘쳐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 말고도 사회복지 서비스 말고도 이런 비용들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한 어떤 방법들, 노력들을 찾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부족한 자원 안에서 서비스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그런 효율성들을 요구하는 사회 공동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전달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줄이는 것. 이야기는 뭐냐?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노리자.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서비스의 효과성은 최대화하되 서비스의 비용을 적정선에서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서비스 간의 중복과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전달 방식을 찾게 되었고, 이 서비스 전달 방식이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사례 관리의 탄생이 될 수밖에 없는, 등장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례 관리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